저리 가셔서 선생님 차 한 잔 드시고 가세요. 학생 이름이 뭐죠? 이성란 선생님, 요 다음 한 번만 저와 만나주시겠어요? 인생 황혼. 교문 옆에 코스모스가 한 무더기 만발해 있었다. 문을 나서면서 임 교수는 무심중 손을 뻗쳐 코스모스 한 송이를 꺾어볼 생각이 들었다. 흰 꽃은 자기 머리털 같아서 싫었고 보라나 자주는 지나치게 요염해서 탐탁하지 않다. 그래서 임 교수는 연분홍을 골랐다. 날은 아직 저물지는 않았으나 해는 노구산 마루턱을 향하여 걸어 내려가고 있었다. 자기 인생도 마치 이 늙은 시어머니 산으로 터벅터벅 걸어 내려가고 있는 기울어진 햇발과도 같다고 임 교수는 생각한다. 머지않아 황혼이 온다. 이 들에도 내 인생에도. 마음속으로 임 교수는 그런 말을 중얼거려 보았다. 황혼이 오기 전에, 황혼이 채 다가오기 전에. 남이 들으면 무슨 소린지 알아듣지 못할 마음의 비밀을 임 교수는 이번에는 소리를 내어 씹으려 보았다. 그렇다. 53세를 인생의 황혼이라고 부르기는 아직도 싫다. 머리는 비록 반백이 되었으나 젊은이들처럼 마음은 젊다. 옛날 같으면 50의 고개를 노경으로 쳤지만 요즘처럼 주위가 다 화려한 시대에는 10년쯤은 인공적으로라도 젊어질 수가 있을 것 같았다. 이때까지 임 교수는 나이보다 젊게 보이려는 것 같은 생각은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었다. 그것은 인격의 의장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여성들이 분을 바르고 연지를 찍고 하는 것을 임 교수는 무척 경멸하여 왔다. 그것은 있는 그대로와 소박성을 카무프라주하는 인격의 사기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임 교수는 인격의 부당이득이라고 멸시하여 왔다. 없으면 없고 있으면 있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살다가 죽자. 이것이 임 교수의 인생 철학이었다. 그리하여 이러한 철학 위에서 영유되어 온 53년 동안의 임 교수의 생활은 소박과 성실과 겸양과 근엄과 극기의 도덕률 밑에서 지배되어 왔다. 그러던 것이 8.15, 6.25 전란으로 말미암아 전 민족의 생활의 기반이 뒤흔들리고 따라서 일반 대중의 생활의 기반이 뒤흔들리고 따라서 일반 대중의 생활 신조에 커다란 변모를 일으키게 되었다. 그리고 그 변모의 근본적인 원인은 철학의 빈곤에 있는 것이라고 임 교수는 생각하였다. 인생의 의미를 구명하여 일반 대중에게 지도 정신을 부여하는 철학 자체가 오늘날에 있어서 빈곤과 혼란을 면치 못하거늘 어찌 국민 대중에게 갈 곳을 가리키고 할 바를 알려주어 대중으로 하여금 생활의 귀추를 자각하게 할 수가 있을 것인가. 그날 그날을 향락하려는 사치의 물결은 도도히 흐르고 거리거리에는 사상적 룸펜이 가득 차버렸다. 대중은 생활의 신조를 잃어버리고 철학자는 철학을 상실하였다. 이리하여 이막준 교수도 자기의 인생 철학을 점점 잃어버리기 시작한 철학자가 되어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황혼이 오기 전에 임 교수는 연분홍 코스모스를 물끄러미 들여다보면서 흙냄새가 후각에 그윽한 시골길을 버스 정류장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누르퉁퉁한 콩밭을 지나고 청청이 푸른 배추밭을 지나서 완만한 언덕길을 올라가고 있는데 저녁바람을 타고 등 뒤 멀리서 학생들의 노랫소리가 갑자기 들려왔다. 아, 목동들의 피리소리들은 산골짜마다 울려 나오고 여름은 가고
꽃은 떨어지니 너도 가고 또 나도 가야지. 이 학교의 강좌를 맡으면서 교실이나 또는 울창한 수목 사이에서 임 교수는 몇 번 들은 적이 있는 영국 민요 목동의 노래였다. 임 교수는 명상에서 깨어나 문득 뒤를 돌아다 보자 빙그레 웃음을 지었다. 잔디밭 위에서 12개의 구두창으로 자기에게 경의를 표해주던 바로 그 장난꾸러기 일행이었다. 임 교수는 며칠 전 철학 강의 시간이 거진 끝날 무렵쯤 해서 낯설은 학생 하나에게 질문을 받았다. 선생님, 그러니까 결국 한마디로 말해서 인생이란 무엇인가요? 그것이 바로 깜정 리봉의 학생이었다. 그 마치 대들듯이 물어온 물음이 너무 도련하고 당돌하고 조잡했었기 때문에 임 교수는 부드러운 미소를 띄우며 자,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시간도 없으니 다음으로 밀고. 그러면서 교탁 앞에서 물러나려는데 선생님도 그걸 모르신담. 확실히 사고는 사고야요. 했다. 그래서 학생들도 웃고 임 교수도 웃었다. 웃으면서 사고? 사고란 무슨 뜻입니까? 이 사고라는 어휘가 가진 뜻을 임 교수도 모르는 바는 아니었다. 그러나 깡패들을 위시해서 젊은이들이나 소년들 사이에 요즘 급작스레 늘어가는 이 사고라는 말을 들을 적마다 임 교수의 생리는 구역질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반문을 했더니 깜정 리보는 한두 번 쿡쿡 웃음을 깨물면서 그것도 모르신담 정말로 사고인데요? 했다. 학생들이 또 우와 하고 웃었다. 그러나 임 교수는 이번에는 웃지를 못했다. 이 깜정 리봉이 베앗은 처음 한마디에서는 여전히 그 어휘가 지닌 나중의 불량성과 조잡성 때문에 기분을 상했던 임 교수였다. 그러나 두 번째 같은 말이 같은 입에서 다시금 튀어나오는 순간 임 교수는 그 사고라는 어휘가 가진 참다운 아름다움을 발견하였기 때문이다. 그것은 깜정 리봉의 그 발랄하고 명랑한 현대적 기질과 일분의 오차도 없는 정확한 표현이었던 사실을 임 교수는 발견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자기의 창백한 관념을 포기하는 데 조금도 인색하지 않았다.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눈으로 다시 한번 바라보니 시대의 감각을 정확하게 섭취하고 있는 깜정 리봉의 그 펄떡펄떡 뛰노는 은어와도 같은 신선한 젊음에서 53세의 자기의 연령을 망각하는 황홀한 일순간을 임 교수는 향락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기억의 주인공인 깜정 리봉이 오늘 다시금 구두창의 경의와 노래의 향연으로서 임 교수를 환송해주고 있는 것이다. 버스가 거의 움직이려는 무렵에 6명의 학생이 우르르 차에 올라탔다. 설 자리는 많았으나 앉을 자리는 하나도 없다. 그래서 임 교수가 어물어물하고 서 있는데 선생님 여기 앉으세요. 임 교수의 팔 하나를 붙들면서 시골 부인네와 남자 대학생이 앉아있는 틈 사이를 가리켰다. 그러나 그 틈 사이는 다소의 간격이 있기는 하였지만 누가 보든지 사람 하나 들어앉을 만한 여유는 없었다. 그래서 아, 괜찮소 하고 임 교수가 사양을 하면서 후딱 깜정 리봉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랬더니 깜정 리봉의 매서운 시선이 남자 대학생의 얼굴을 무섭게 쏘아보고 있지 않은가. 아, 정말 괜찮소. 보기가 다소 민망해서 임 교수가 또 사양을 하는데 남자 대학생은 그만 성란의 시선에 질렸는지 훌쩍 일어서 버렸다. 자, 선생님 앉으세요. 그러면서 성란은 임 교수의 상반신을 두 손으로 모시듯이 하여 자리에 앉히었다. 미안합니다. 임 교수는 남자 대학생에게 머리를 조금 숙여 보였다. 그러나 그 남자 대학생은 대답 대신 성란의 얼굴을 핥는 듯이 바라보며 빙그레 웃었다. 미리 일어섰음 감사하다는 말이나 듣지. 좀 들으라는 듯이 성란은 툭 한번 내쏘고 나서 임 교수와 시선을 맞추며 방긋하고 웃었다.
요염에 가까운 깜정 리봉의 웃음이었다. 임 교수도 싱긋이 웃었다. 웃으면서 임 교수는 자기의 웃음이 상당한 복잡성을 지니고 있는 사실을 깨닫고 마음으로 저으기 당황해하였다. 학생 무슨 과죠? 당황한 마음을 숨기기 위해서라도 임 교수는 무슨 말이든 씹으려야 했다. 선생님이 들으시면 웃으실 거예요. 내가 웃는다고요? 지금까지의 임 교수가 알고 있는 행동에 있어서도 그랬었지만 이 학생은 한마디 한마디의 대화까지도 그 어떤 수수께끼 같은 신비성을 지니고 있었다. 그것이 하나의 매력이 되어 상대편에서 강렬한 호기심을 던져주면서 앞으로 끌어나가는 효과를 조성하고 있었다. 보통 사람들은 그렇지도 않겠지만 선생님만큼은 웃으실 거예요. 무슨 과인데요? 그랬더니 깜정 리봉은 두어 번 혼자서 쿡쿡 웃더니만 정치외교과 하고 대답을 하고는 임 교수의 표정의 움직임을 말똥말똥 들여다보다가 보세요, 웃으셨죠? 했다. 과연 임 교수는 시무룩하고 웃었던 것이다. 계집애들이 치맛바람을 피면서 정치외교는 해서 뭘 하느냐고 그런 말씀이시죠? 하고 임 교수는 깊은 신음소리를 내며 학생은 대단한 심리학자요. 했다. 그 말에 성난도 입술을 깨물며 하고 웃었다. 동료들도 따라 웃었다. 남자 대학생도 씩 하고 웃으면서 성난의 명랑성에 도리어 호감을 느낀 것 같은 표정을 지어 보였다. 신계지의 언덕 고개를 버스는 넘어 시내를 향하여 달리고 있었다. 기울어져가는 햇발이 쏟아지듯이 들창으로 들여 쪼이고 있었다. 학생들이 하나 둘 인사를 하고 내렸다. 서대문을 지나 광화문에 멎었을 때 남자 대학생은 생글생글 웃으면서 바라보는 성난의 얼굴에다 눈 하나를 싱긋이 감아 보이며 내렸다. 그래서 성난은 획 얼굴을 돌려버리고 말았다. 학생은 집이 어디요? 명동이에요. 아, 명동 다방이 많은. 선생님 다방에 잘 나가세요? 웬걸요? 서재에만 너무 들어앉아 계시지 마시고 좀 나오세요. 그래야 사고란 말씀 알아들으시잖아요. 그러나 임 교수의 얼굴은 성난의 그것처럼 명랑한 웃음을 띠고 있었다. 자, 선생님 여기서 내리셔야죠. 안국동이시니까. 버스가 종로내 거리에서 멎었다. 성난은 임 교수를 부축하듯이 하면서 두 사람분의 대금을 지르고 앞장을 서서 차에서 내렸다. 내가 안국동 사는 줄은 어떻게?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정말로 임 교수에게 있어서는 이 깜정 리봉의 학생이 하나의 신비로운 존재가 점점 되어가고 있었다. 선생님에 관한 일은 제가 죄다 알고 있는걸요. 선생님이 성실한 애처가라는 것까지도. 오호호. 교면쩍게 임 교수는 웃으며 그런 걸 다 어떻게. 저는 선생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있어요. 저리 가셔서 선생님 차 한잔 드시고 가세요. 나이 찬 딸이 아버지에게 어리광을 부리듯이 성난은 임 교수의 팔 하나를 붙잡고 내길 얼음에 있는 꽃집으로 자꾸 끌고 들어갔다. 백화가 만발한 꽃 터널을 애인처럼 팔을 끼고 들어간 맨 끄트맣게 아담한 다방이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다. 학생 이름이 뭐죠? 이성난. 이름만은 좋죠? 오, 왜 이름만 좋겠소? 사람도 괜찮겠어요? 우, 성난 양은 참으로 명랑한 표현주의자예요. 그것이 현대의 젊은 세대들이 지닌 하나의 생활 형식인 것 같아서 임 교수는 마음의 고개를 끄덕끄덕하였다. 그러니까 명실이 상부하지 않아서 걱정이에요. 이름은 무척 청초하고 고상하지만 우. 임 교수의 젊은 시절에는 마음속의 표정을 적당히 감추는데 아름다움이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이성란에게서 보는 것과 같은 마음속의 희로애락을 노골적으로 나타내는 데서 또한 하나의 명랑한 아름다움을 발견했다는 사실은 이막중 교수로 하여금 인생을 관조하는 태도에 있어서
하나의 변화를 일으키게 하고 있었다. 임 교수는 홍차를 마시고 성란은 오렌지 주스를 빨았다. 교실이나 교정에서는 아무런 표정도 없는 하나의 검소한 복장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성란은 곤색 투피스가 이처럼 다방에 턱 마주 앉아서 바라보니 사지가 발달할 대로 발달한 이성란의 성숙한 육체를 장식하는 하나의 화려한 사교복처럼 임 교수의 눈에 비치기 시작했다. 임 교수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던 주스를 빨던 성란의 입술이 화판인 양 쿡쿡 웃었다. 매혹적인 시선이요 웃음이었다. 임 교수의 심장이 호닥딱 놀래며 성란 양은 참 잘도 웃는군. 뭐가 그리 웃읍소. 선생님의 젊었을 때 모습이 제게는 빤해요. 그럴듯하셨겠어. 아, 화려한 기분이 임 교수의 혈관 속을 빙글빙글 돌았다. 성란은 확실히 존경과 호의 이상의 것을 자기에게 갖고 있는 것 같았다. 더구나 73세의 괴테와 17세 소녀의 교제를 진실하고 아름다운 연애라고 찬양했던 성란을 생각할 때 괴테보다 20년이나 젊은 자신의 연령을 마음속으로 몰래 축복하였다. 선생님, 요다음 한 번만 저와 만나주시겠어요? 선생님께 저녁을 한번 대접해드리고 싶어요. 저녁을? 임 교수는 그 순간 집에 있는 아내를 생각했다. 쓴 고개, 단 고개를 같이 손으로 이끌고 넘어온 30년 동안의 보배로운 아내였다. 그 아내에게는 하늘 아래 땅 위에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몸이었다. 그러한 자기가 지금 젊은 여성과 더불어 명일의 만찬을 약속하려는 것이다. 임 교수는 일종의 죄악감을 느꼈다. 성란과의 약속은 확실히 자기 아내의 권위와 체면과 자존심을 손상시키는 일종의 배신 행위이기 때문이다. 임 교수가 이내 대답을 못하고 주저하고 있는데 요다음 연애 강좌날? 그러니까 내일 모레 5시에 여기서 선생님을 기다리겠어요. 꼭이에요, 선생님. 아, 그런데... 그러나 그때는 이미 성란은 내지 앞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차값을 치르고 나오다가 아, 참 선생님, 꽃 좋아하시죠? 아까 코스모스를 한 송이 꺾으시는 걸 봤는데. 성란은 그러면서 꽃집 주인에게 조그맣게 한 다발, 국화, 그라디어러스, 다리아 그리고 코스모스를 적당히. 그러한 자기의 사소한 행동까지를 주에 감시하고 있는 이성란의 그 빈틈없는 배념이 다시 한번 임 교수의 마음을 쳤다. 선생님 들고 가시기가 거북하실 테니까 보이지 않게 깨끗한 납지로 좀 싸주세요. 네네. 이윽고 둘이는 꽃집을 나섰다. 자, 선생님 댁 서재에 갖다 꽂으세요. 그 곰팡내 나는 철학서적 옆에. 응부의 여유도 없이 임 교수는 꽃다발 하나를 안기워버렸다. 그럼 선생님, 안녕히. 모레 5시에 꼭이요. 네? 손 하나를 내저으며 성란은 이윽고 인파를 헤치면서 명동 쪽으로 감실감실 사라져갔다. 임 교수는 꽃다발을 안고 해저문 저녁거리를 안국동 쪽으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었다. 걸어가면서 임 교수는 싱글벙글 웃었다. 임 교수는 지극히 기쁜 것이다. 결혼생활 30년 동안에 임 교수는 다른 여성들과의 깊은 교제를 손수 피해왔었다. 비록 교제를 맺더라도 적당한 선에서 멎을 줄을 알고 있었다. 그 적당한 선이란 말할 것도 없이 한 사람의 아내로서의 자존심과 체면을 손상케 하지 않는 선을 말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40년 동안의 그러한 행동의 결과가 그로 하여금 애처가라는 말을 듣게 하는 동시에 판관이라는 말을 감숙케 하였다. 그러나 임 교수는 그런 말을 조금도 쑥스럽다거나 또는 거북스럽게 생각하지 않았다. 도리어 한 사람의 남편으로서 또한 하나의 인간으로서 가장 명예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자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여성에 대한 애정의 지속을 의미하는 동시에 한 사람의 인간에 대한 신의의 지속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안심인명으로 죽음을 맞이하자.
그것이 이막중 교수의 실천 철학이었다. 분의 넘침을 안다는 것은 곧 천명을 받음이다. 한 사람의 여성을, 동시에 한 사람의 인간을 배반해서도 될 만한 자격과 가치를 갖지 못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임 교수는 명확히 깨닫고 있었기 때문이다. 죽는 순간에 서서 자기의 일생을 돌이켜볼 때 인간적인 의미에 있어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심경을 가질 수 있는 인생. 그것이 임 교수의 오직 하나요 최고의 기원이었다. 그러한 임 교수의 심경이 요즘에 이르러서는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6.25 동란을 겪는 동안에 흰 머리털이 부쩍 늘면서부터였다. 과연 임 교수의 과거의 인간적인 과오는 별로 없었다. 그러나 무엇인가 한 줄기 콩어 같은 것이 마음속 한편 구석에 도사리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었다. 식구가 단출하여 남처럼 의식주의 단련을 받지 않아도 좋은 평화스러운 가정이건만 어딘가 메꾸어지지 못한 한 구석이 자자 머리를 들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확실히 과거 30년 동안에 걸친 성실한 가정생활의 하나의 반등인 것 같았다. 오랜 시일에 걸쳐 긴장했던 정신력이 인생의 황혼에 접어들면서부터 풀리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리하여 임 교수는 무슨 조그만 변화 같은 것을 자기 생활에 바라기 시작하면서부터 다음과 같은 한마디를 가끔 중얼거려 보기 시작하였다. 죽음의 무덤 앞에까지 다다라서 걸어온 길을 돌이켜볼 때 한 번도 인간적인 과오를 범하지 않았다는 것은 훌륭한 일이기는 하다. 그러나 쓸쓸한 인생이여. 그 쓸쓸함이 그 훌륭함보다 앞장을 설 때가 가끔가다 있다는 사실을 이막중 교수를 위하여 슬픈 일인지 기꺼운 일인지를 알 바가 없다. 철학이여 대답을 하라. 그리하여 성실한 인격자요 근엄한 철학자인 임학중 교수로 하여금 갈 바를 가르쳐주라. 그는 지금 한 무더기의 꽃다발을 안고 안국동 내길 얼음에서 지향을 잃은 어린 양인 양 허덕이고 있는 것이다. 황혼이 오기 전에. 임 교수는 마음의 비밀을 다시 한번 소리내어 중얼거리다가 후 한숨을 닫히고 무서운 얼굴로 자기의 해슬펐던 표정을 감추어 버렸다. 임 교수의 20간짜리 집은 안국동으로 조금 올라가다가 왼편 골목 어구에 있었다. 폭탄 세례는 면했으나 손을 볼 때가 많은 어수선한 집이다. 아이머니나 어쩐 셈이유? 꽃다발을 다 사들고 오시고. 복순이라는 19살짜리 계집애와 저녁상을 보고 있던 임 교수 부인이 주방에서 뛰쳐나오며 남편의 손에서 우선 가방부터 받아들었다. 결혼 30주년 기념으로 특별히 당신을 위해 사갖고 왔소. 아이고 황송도 하지. 당신도 이젠 제법 개명을 하셨구려. 그러면서 부인은 가방을 대청에 던지고 상장을 받는 수학생들처럼 공손히 머리를 숙이며 두 손으로 꽃다발을 받아들었다. 주방에서 저녁상을 차려가지고 나오던 복순이가 하마터면 밥상을 뒤집어 엎을 뻔하였다. 복순이가 우스워 죽겠답니다요. 그러나 부인은 정말로 기쁘다. 잔주름이 많이 잡힌 50세의 얼굴이었으나 젊었을 적의 어여뻤던 모습은 그 단정한 얼굴에 그냥 남겨가지고 있었다. 부인은 납지를 헤쳐 꽃다발을 알맹이로 가슴에 안아보며 이뻐요 이 그라디어러스. 소녀처럼 부인은 기뻐하며 결혼식 한 번 더 해보고 싶어요. 꽃다발을 이렇게 안고 그리고 이렇게. 남은 손 하나로 남편의 팔굽이를 끼고 천천히 대청으로 올라가면서 딴딴따단 딴딴따단 웨딩 마치를 웃음과 함께 부인은 불렀다. 여보 애들이 웃어. 그러는데 저녁상을 들여놓고 안방에서 나오던 복순이가 그만 행주치마로 입을 막으면서 하고
이번에는 마음을 놓고 마구 웃어댔다. 저거 뭐 복순이가 이제 대청마루를 대굴대굴 굴자며. 그 앤들 이제 며칠 남았다고. 틈만 나면 얼굴에 분만 쬐 바르는데. 뭐 사모님도. 정말로 대굴대굴 굴듯이 복수는 부엌으로 뛰쳐들어갔다. 건넌방에서 임 교수가 양복을 한복으로 갈아입고 있는 동안에 부인은 뜰 아랫방으로 들어가서 아들의 책상머리에서 청자기 화병을 들고 나왔다. 그 화병에도 시들어 빠진 그라디어러스가 몇 가지 축 늘어져 있었다. 부인은 그것을 뽑아버리고 남편이 가져온 꽃다발을 심었다. 그렇지만 너무 일찌감치 사오셨어요. 결혼기념식 날은 아직도 열흘이나 남았는데. 대청 소탁자 위에다 화병을 갖다 놓으면서 부인은 다소의 불평을 말하고 있었다. 응? 세수를 하던 얼굴을 임 교수는 조금 들다가 휙 다시 숙여버리며 아이 괜찮을 테지 그 맛쯤. 아내에게 죄를 짓고 있다는 의식을 임 교수는 다시 한번 새롭히고 있었다. 동시에 눈을 지그시 감고 세수를 하고 있는 임 교수의 캄캄한 망막 속에 한떨기 아름답고도 신선한 눈치울 꽃이 요염하게 피어 있었다. 선생님 한 번만 더 저와 만나주세요. 네? 꼭이에요. 꼭. 그리고 나불나불 인파 속으로 사라져간 깜정 리봉의 정신하고도 발랄한 모습. 내 인생에 무슨 커다란 위기 같은 것이 올는지도 모른다. 대단히 불길하면서도 한편 지극히 감미로운 인생의 위기였다. 이별도 아름답게. 학교 잔디밭 옆에서 이성난으로 하여금 매이 화질을 되풀이하게 하고 헤어져 나온 최정주는 그 길로 곧장 버스를 타고 오다가 서대문에서 내렸다. 곤색 스커트에 흰 블라우스, 그 위에다 앞자락이 탁 터진 옅은 초록색 자켓을 걸치고 있었다. 정주는 서대문 내거리로 또박또박 걸어갔다. 로타리를 건너 서울역 쪽으로 조금 걸어가다가 기다림이라는 다방 앞에서 오뚝 걸음을 멈추었다. 걸음을 멈추며 곰보 유리에 모란꽃을 디자인한 울깃불깃한 모자이크 문 앞에서 정주는 후딱 눈을 감고 가만히 심호흡을 한번 하였다. 문을 열고 들어가기가 정주는 무섭다. 그 무서움을 심호흡으로써 정주는 얼버무려 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갈 것은 가고 올 것은 와야지. 정주는 눈을 떴다. 문을 열고 정주는 안으로 들어갔다. 아래 위층이 다 다방이다. 정주는 위로 올라갔다. 석양이 쏟아져 들어오는 들창마다 하늘빛 커튼이 늘어져 있었다. 그 들창가 한 모퉁이에서 사나이는 기다리고 있었다. 30의 고개를 너물락 말락한 사나이였다. 뒤로 넘긴 머리에 기름기는 별로 없었고 기름한 얼굴이 정주를 맞이하면서 조용히 웃고 있었다. 바쁠 텐데 이처럼 불러내서. 꼬리를 잃어버린 말을 사나이는 했다. 정주는 대답을 하지 않고 자리에 붙어 앉았다. 뭘 들까요? 저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물 한 잔. 선생님, 제게 필요 이상의 신경을 안 쓰셔도 괜찮아요. 표정이 없는 정주의 얼굴이기에 사나이는 그 말의 내용보다 한층 더 차가움을 안 느낄 수 없었다. 하는 수 없이 사나이는 홍차 2잔을 청했다. 차가울 때까지 두 사람은 상당히 오랜 시간을 대화를 상실한 채 가만히 앉아 있었다. 마주 앉아 있는 동안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있던 사나이의 표정도 점점 어두워져 갔다. 그 어두워진 얼굴로 사나이는 삐뚤어진 정주의 찻잔을 바로 놓아주며 실은 정주 씨가 와주지 않을 줄로 알았죠. 그렇진 않아요. 어린애들처럼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결국 올 건 오고 갈 건 가야 하니까요. 그러면서 정주는 찻잔을 들어 입가로 가져갔다. 입술만 적시고 나서 선생님 마음 말씀 안 하셔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유쾌한 얘기를 하다가 헤어지면 돼요. 아 참. 정주는 비로소 표정을 풀며
임 교수의 연애 강좌 대성황이었어요. 교실이 모자라서 복도까지 가득. 안경 밑에서 정주의 눈초리가 곱게 웃었다. 그래요. 아버지의 연애 강좌라면 듣지 않아도 되기는 짐작할 수 있지만 너무 딱딱해서 퇴장 명령이나 받지 않았는가요? 모르는 말씀이에요. 그와는 반대. 퇴장 명령을 받은 건 성난이랍니다. 성난? 누구한테? 나한테. 왜요? 너무 까불어대길래. 왜 선생님? 불쾌하세요? 명불조소. 사나이는 후딱 웃음을 거두었다. 이막중 교수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30고개의 사나이가 바로 전도 유망하다는 평을 받고 있는 신진 작가 임지훈 그 사람이었다. 머지않아 선생님의 부인이 될 성난을 그처럼 학대해서 미안합니다. 최정주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고개를 가만히 숙였다. 지훈은 웃었다. 일단 거두었던 웃음이었다. 그래서 정주 씨를 한번 만나고 싶었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훈도 정주의 흉내를 내며 머리를 숙였다. 정주도 웃었다. 지훈도 또 웃었다. 확실히 웃지 못할 장면 같았으나 두 사람은 조용히 웃고 있었다. 참, 이제 보니 임 교수는 꼭 선생님 닮았어요. 그 징긋이 웃는 품이라든가 그 기름한 모습이라든가 꼭. 아버지가 아들을 닮아서야 되겠습니까? 아, 참 그렇군요. 아들이 아버지를 닮아야지. 정주는 소리를 내어 억지로 웃고 있었다. 그렇답니다. 아버지가 젊었을 때 사진을 보면 현재의 나와 꼭 같으시답니다. 거기서 두 사람의 대화는 또 중단이 되었다. 무거운 침묵이 또 한참 동안 흘렀다. 지훈은 애써 그것을 깨뜨려 버리려는 것처럼 웃음 띤 얼굴로 성난 씨가 모랬기에 퇴장 명령을 내렸습니까? 그 말에 정주는 차가운 미소 한 오락을 입가에 띄우며 시자는 왜 또 갑자기 붙이세요? 저한텐 그래도 무방하지만 성난이가 들으면 노여워하겠어요. 정주씨, 일어납시다. 지훈은 훌쩍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다. 왜요? 할 말이 있다고. 저를 불러낸 사람은 누구신데요? 밖으로 나가서 신선한 공기를 마십시다. 여기는 공기가 탁해서 가슴이 답답해요. 답답하실 거예요. 1시간 후엔 영원히 헤어질 사람과 마주 앉아서 이러쿵저러쿵 마음에도 없는 이야기를 이어나가시려면 가슴속이 다소 답답도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질문을 받았으니까 대답은 해야겠어요. 질문? 지훈은 다시 자리에 앉으며 물었다. 입에다 손을 대고 정주는 차갑게 웃었다. 자기 입술에 떠오르는 질투의 표정을 상대편에 보이지 않기 위한 5 손가락이었다. 성난은 위대해요. 무슨 말인데요? 선생님을 그처럼 돌게 만든 여성이니까요. 내가 돌았다고요? 그럼 돌은 거 아니고 뭐야요? 성난이가 왜 퇴장 명령을 받았느냐고 물으신 건 누군데요? 아, 참 그랬었군요. 그러니까 돌았단 말이에요. 그래, 왜 퇴장 명령을 내렸습니까? 임 교수께서 연애는 인생을 장난하는 목도시합이 아니고 실로 한번 빗맞으면 피를 보고 생명을 건드리는 진검승부라고 하셨죠. 그래서요. 그러는데 성난이가 까부르댔어요. 뭐라고요? 너무 심각하다고요. 하나밖에 없는 목숨인데 연애를 2번만 하다가는 목숨 하나가 모자라겠다고요. 아, 지우는 유쾌히 웃었다. 아주 명랑하고 재치 있는 야유야요. 그래서 선생님도 지금처럼 웃으시지만 그렇지만 그 웃음이 언제까지 계속될는지는 의문일 거예요. 정주의 한마디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말인지를 깨닫고 후딱 웃음을 거두었다. 성난은 제가 동생처럼 귀여워해온 애예요. 여학생 시절부터 쭉. 다방을 나서서 둘이는 서울역 쪽으로 나란히 걸어가고 있었다. 기울어진 가을 햇발이 둘이의 등골을 따사롭게 쪼여주고 있었다. 여학교 시절에는 소녀 화보의 주인공들처럼 아름답게, 대학에 들어와서는 좀 더 성숙한 애정을 가지고 정주와 성난은 열렬한 동성애 속에서
청춘의 일부를 불태워온 것이다. 그들에게는 남성의 애정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그것만으로도 둘이는 영원히 행복할 것만 같았다. 그렇지만 태양 앞에 달빛 모양, 동성애란 결국 이성애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가 보죠. 영원히 결혼하지 말자던 여학생 시절의 아름다운 추억만이 폐허 위에 외로이 남은 한 기둥 이끼 낀 돌탑처럼. 입술이 메말라 정주는 혀끝으로 아래 위를 축이고 나서 선생님, 성난을 영원히 귀여워해 주세요. 선생님을 안 것은 제가 먼저 했지만 지극히 쓸쓸한 당부였다. 이런 경우에는 뭐라고 대꾸를 해야만 하는지 소설가인 지훈도 그것을 모른다. 그래서 지훈은 잠자코 있었다. 성난은 제게서 두 가지 애정을 빼앗아갔지요. 제게 대한 선생님의 애정과 제게 대한 성난의 애정과. 생각함 얄밉기 짝이 없지만 하는 수 없어요. 성난은 모든 것이 적극적이고 저는 또 저대로 소극적이고. 얼마간 또 잠자코 걸어가다가 게다가 선생님 역시 소극적인 분이어서 적극적으로 저를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그저 성난에게 점점 끌려 들어갔을 거예요. 정주씨, 고맙소. 최정주의 이 차가운 이해력이 지훈에게는 무척 다사롭고 고마웠다. 실은 오늘 정주씨를 한번 만나고 싶어 한 것도 그런 대목을 말씀 안 하셔도 제가 다 잘 알아요. 그러니까 제게 대해서 지나치게 미안하다든가 그런 생각은 마셔도 괜찮아요. 저는 그 무엇을 단념하는 데 있어서 비교적 수월히 하는 생리적 조직을 갖추고 있죠. 차다. 최정주가 무척 차가운 인간인 것을 지훈도 짐작하고는 있었지만 선생님과 성난과의 결혼 문제 때문에 제가 굉장한 마음의 타격을 받은 것 같이 생각하시는 건 선생님의 오산일 거예요. 제게는 연애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자존심을 울리고 싶지는 않으니까요. 잘 알았습니다. 정주 씨의 그 총명한 생각을. 지훈은 정주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웃었다. 정주도 따라 웃었다. 선생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뭔데요? 결혼을 한다는 것은 반드시 연애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아, 그건. 지훈도 그 말에는 동감이었다. 결혼은 연애 과정에 있어서 좀 더 많은 찬스의 축복을 받은 것뿐이니까요. 순수한 의미에 있어서의 연정과는 구별을 해야만 될 거예요. 그것은 결코 패배자의 허세만은 아니었다. 정주는 진심으로 거기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다. 동감입니다. 지훈도 그것을 솔직하게 인정하였다. 그리고 최정주의 그 총명한 한마디를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비밀 하나를 지훈은 마음속 한구석에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서울역까지 와서 어디 들어가서 식사를 하지요? 선생님 시장하세요? 아니요. 저도 먹고 싶지 않아요. 좀 더 걸어요. 성난과 만나자는 약속만 없으시담. 지훈은 빙그레 웃었다. 정말이에요, 선생님. 저는 조금만 냉정해지면 선생님이 다른 여성과 사랑을 속삭이는 광경 참 예쁘게 볼 수가 있을 것만 같아요. 맞았소, 맞았소. 지훈은 어린애를 달랠 때처럼 머리를 대폭적으로 끄덕거려 보았다. 괴로운 표정과 질투의 심정을 어디까지나 보이지 않으려는 정주의 노력이 지훈에게 자꾸만 측은해졌다. 결혼은 인생의 모험이죠. 남대문 쪽으로 걸어가면서 지훈은 말했다. 무슨 말씀인데요? 좋은 결혼 생활이 오느냐, 나쁜 결혼 생활이 오느냐는 해봐야만 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원숭이가 호두를 까지요. 원숭이가? 생생한 것 같아서 까보면 썩은 놈도 있고 썩은 것 같아서 내버린 놈 속에 생생한 놈도 있죠. 원숭이의 호두 까기, 그것이 인생의 결혼이지요. 지훈이 말이 다소 허무한 것 같아서 정주는 힐끔 지훈의 프로필을 쳐다보면서 그럼 선생님도 그런 심정으로 성난과 결혼할 생각이세요? 나만이 아니겠죠. 다소의 차이는 있을는지 몰라도
그러한 모험심, 불안심은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을 테지요. 어머나, 성난을 그처럼도 몰라보세요. 그만큼이나 교제를 해보셨는데도 알 것 같은 심정뿐이지 끝까지 알았다고는 말할 수 없죠. 연애가 화장을 한 얼굴이라면 결혼은 봄바탕의 얼굴이니까요. 화장이 벗겨지면 바탕이 나타날 수밖에. 나의 존경하는 임 교수의 연애론에 의하면 그것은 연애의 미화작용을 말하는 것이랍니다.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모자라는 것도 잘하는 것처럼 모두가 다 배우들 모양 분장을 하고 나서니까요. 무서워요, 결혼이란. 그렇다고 결혼을 안 할 수도 없으니까요. 비교적 알 수 있는 상대자를 골라본다는 것뿐이죠. 그래서 비교적 성난을 하셨군요. 그 말에는 일종의 비웃음이 내포되어 있었다. 정주의 눈에는 성난의 결혼 생활이 아무리 생각해도 무사태평할 수가 없을 것 같았다. 지훈도 역시 성난이가 풍기는 미화작용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인지 모른다. 그러니까 결혼은 모험이라는 거죠. 남대문까지 둘이는 왔다. 이제 그만 헤어져요. 정주가 걸음을 멈추었다. 이대로요? 지훈도 섰다. 할 이야긴 하셨죠? 저도 들을 이야긴 이제 다 들은 것 같으니까요. 조금만 더 걸어요. 이번에는 지훈의 편에서 먼저 걸음을 옮기며 이런 말 하지 않고 그냥 헤어질 생각이었지만 내가 결혼을 한다면 실은 정주 씨와 할 생각으로. 에? 정주는 후다닥 놀라며 걸음을 멈추었다. 선생님이 저와 결혼을? 정말로 뜻하지 않았던 지훈의 말이었다. 자, 여기 들어가서 뭘 좀 합시다. 지훈은 놀라는 정주를 데리고 한길 옆 조그만 그릴로 들어갔다. 정주가 좋아하는 치킨 요리를 주문하고 나서 다소 생각하는 바가 있어 나는 쭉 결혼하지 않을 셈으로 있었답니다. 담배를 붙여 물며 지훈은 미소를 지었다. 그래서 교제를 해온 여성은 비교적 많았으나 결혼할 생각은 조금도 없었죠. 정주 씨나 성난 씨도 역시 마찬가지였답니다. 결혼을 안 하시면 어떻게 하세요? 네, 그건 집에서도 늘 듣는 말이죠. 내 나이가 벌써 갓 30이고 보니 늙으신 부모님은 며느리 얼굴을 보고 싶으셔서 야단이시고 나이 차도록 혼자 지낸다는 건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도 많고 또 잘못하면 몸을 망칠 염려도 있고 해서 가정을 가져볼 생각이 요즘에 와서는 없지도 않았답니다. 식사가 왔다. 정주 씨가 좋아하는 치킨 많이 들어요. 선생님 반주 한잔 하셔야지. 오늘은 그만두겠습니다. 둘이는 객적은 식사를 억지로 취하면서 솔직히 말해서 성난 씨는 성난 씨대로 좋은 데가 있고 정주 씨는 또 정주 씨대로 좋은 데가 있죠. 그러나 내가 정말로 결혼을 한다면 기질이나 취미 같은 것으로 보아서 정주 씨를 택해야만 했죠. 그러나 정주 씨나 내나가 다 같이 다소 소극적이어서 생각하는 바를 솔직하게 표시하지를 못하고 그러는 동안에 성난 씨의 개방적인 애정의 세계로 끌려 들어가서 정주 씨, 내 말 알아듣겠습니까? 잘할 것 같아요. 길이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정주는 포크를 살그머니 놓았다. 진심으로 지훈을 사랑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성난의 결혼식인지 정주에게는 그 점이 의문이었다. 성난의 기질로 보아서 성난은 지금 자기에 대해서 무슨 욕심 같은 것을 부리고 있는 것만 같았다. 그러나 그런 종류의 말을 지훈의 앞에서 할 자기의 입장이 아니기에 정주는 다만 지훈의 행복을 바랐을 따름이다. 둘이는 말을 잃은 채 조용히 마주 앉아 있었다. 손을 대다가 만 치킨 요리가 두 사람 앞에서 식을 대로 식고 있었다. 언제까지나 그러고 앉아 있을 수도 없는 일이어서 정주는 몸을 일으키며 선생님, 이제 일어서요. 지훈도 따라 일어서서 레지로 걸어가 계산을 하려는데 재빨리 따라오던 정주가 먼저 돈을 치르며 오늘은 꼭 제가 내야겠어요. 여러 가지 의미에서. 대답을 못하고 멍하니 서 있는 지훈의 팔 하나를 정주는 잡아 끌며 어서 나가요. 둘이는 그리를 나섰다. 해저문 남대문통 어지러운 가두 한가운데 둘이는 마주 서서
자, 선생님, 악수. 지우는 묵묵히 정주의 손을 잡았다. 한번 꼭 줘보세요, 아프도록. 정주의 부드러운 손을 지우는 꼭 쥐어주었다. 좀 더. 이제 됐어요. 정주는 지훈의 커다란 소나귀에서 자기 손을 뺐다. 주먹손 모양 정주의 5손가락이 한데 붙은 채 오므라져 있었다. 자, 이제 가세요. 지훈의 몸을 2손으로 돌이켜 세우며 정주는 지훈의 등을 밀었다. 선생님, 돌아보시면 안 돼요. 그러고 나서 정주는 도로 서울역 쪽으로 또박또박 걸어갔다.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정주는 곧장 청파동 자기 집까지 걸어가는데 성공하였다. 연애와 결혼. 끝끝내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인파 속으로 사라져간 정주를 생각하며 지우는 곧장 집으로 돌아왔다. 너 저녁은? 먹었습니다. 세수를 하고 전등이 갓 들어온 안방으로 들어가다가 아, 꽃을 사오셨군요, 어머니. 대청 소탁자 위에 꽃 한 다발이 소담하게 꽂혀 있었다. 글쎄 말이다, 너희 아버지가 오늘부터 바람을 피신단다. 이쁜 색시와 저녁 먹자는 약속도 하고 그처럼 꽃다발을 하나름 받아오고 지금 막 기분이 좋으시단다. 그래서 너희 어머니가 지금 막 바가지를 긁고 있는 잠이다. 반주 한 잔을 얼근히 마신 임 교수가 부인과 겸상해서 저녁을 먹으며 유쾌히 웃고 있었다. 아버지가 바람을 피신다고요? 안방으로 들어가서 지우는 어머니 앞에 앉으며 영문을 모르고 웃었다. 그러게 말이다. 처음엔 시치미를 딱 대고 뭐 결혼기념일을 위해서 사갖고 왔다고 속여도 보더니만 죄를 진 몸이라 발이 저려서 종시 실토를 하셨단다. 부인은 정말 우스워 죽겠다는 듯이 숟가락을 놓고 손으로 입을 막았다. 그래서 너희 어머니가 지금 웃음으로 얼버무려 버리긴 하지만도 속살로는 전전긍긍 바람 앞에 촛불처럼 가슴이 훌레훌레. 아, 참 어머니와 아버지는 언제나 재밌어요. 평화로운 가정을 가진 사람들의 행복을 지우는 새삼스럽게 부러워하는 것이었다. 글쎄, 너희 아버지가 M여대에 나가시면서부터 넥타이도 이것저것 갈아매보고 양복의 손질도 손수하시고 부인은 허리가 끊어질 지경이다. 그렇지만 M여대에 나가시는 건 어머니가 앞장서서 권하지 않으셨어요? 어머니의 모교라고. 그렇지만 넥타이를 이것저것 갈아매시라곤 그러지 않았다. 거짓말. 임 교수는 술잔을 탁자 소반에 놓으며 예, 너 증인 좀 돼줘야겠다. 여자 학교는 남자 학교와 달라서 옷차림에 주의를 하지 않으면 장본인인 교수보다도 교수 부인이 흉잡힌다고. 그건 도대체 누가 한 말인데? 한두 번 넥타이를 갈아매 본 것도 애처가인 임학준 교수가 마누라의 흉을 보이지 않기 위한 지극한 정신적인 줄은 모르고. 임 교수의 기분이 오늘은 정말 각별히 좋다. 무슨 별다른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확실히 꽃다발의 탓인 것 같았다. 그런데 어머니, 꽃다발은 어떻게 된 꽃다발입니까? 글쎄 말이다. 나는 영문도 모르지만 학생 하나가 아버지에게 그처럼 친절하게 해드렸다지 않느냐. 차도 사드리고 또 내일 모레 저녁도 사드린다고 철석 같은 약속을. 철석 같은. 임 교수는 적지 않게 민망하다. 어떤 학생인데요? 이성란이래나 하는 학생인데 성격이 대단히 명랑하고. 성란을 만나셨군요, 아버지. 지우는 유쾌하게 웃었다. 임 교수는 어리벙벙한 얼굴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언제나 그러했지만 아들을 바라볼 적마다 임 교수는 자기의 재판을 눈앞에 보는 것 같아서 핏줄기의 다사로움을 항상 느끼는 것이다. 사실 지훈이가 안경만 썼다면 얼굴의 분위기까지가 신통이도 아버지였다. 아니, 그 학생을 네가 아느냐? 잘 알아요. 오, 그래?
그건 임 교수가 아니고 임 교수의 부인의 감탄사였다. 거기서 부인은 남편을 대신하여 오늘 강좌 시간에 성란이라는 학생이 재치 있는 야유를 하더라는 말과 12개의 구두창으로 경의를 표하더라는 말 등등 차 한 잔을 얻어먹고 꽃다발을 안기워가지고 돌아온 이야기를 쭉 한 후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학생이 오늘 상대로 한 것은 한 사람의 남성인 임학준 교수가 아니고 부인은 또 우스워 죽을 지경이다. 여보, 정신 좀 바짝 차리세요. 소설가 임지훈의 아버지로서의 대우를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런 줄도 모르고 혼자만 좋아서. 유치원 애들도 아닌데 꽃다발을 안고 종로 내거리를 싱글싱글. 참, 사나이들은 주책도 없지. 무슨 승리자처럼 부인은 통쾌한 것이다. 가만히 생각하면 30년 동안이나 자기 혼자에게만 바쳐온 남편의 애정이건만 그 남편이 다소의 호기심을 가지고 애숭이 같은 성난을 바라보았다기에 그처럼 통쾌할 리는 만무할 게 아니냐고는 생각하면서도 통쾌한 심정만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었다. 싱글벙글은 누가 그랬단 말이오? 사실 말이지 다소 주책이 없었다고 마음으로는 적지 않게 찔리기는 했으나 표정만은 태연자약한 임학준 교수였다. 아유, 그만두세요. 내가 당신의 마음속에 홀랑 들어갔다 나온 것보다 더 잘 알고 있답니다. 나이 50이 가깝지 뭐유, 궁자님은 40에 부록을 했다는데. 근엄한 철학자요 성실한 애처가이신 임학준 교수께서는 50이 넘어서도 싱글벙글. 어머니 그건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궁자님 시대와는 시대가 다르답니다. 지훈도 유쾌한 얼굴로 입을 열었다. 옳지, 너도 사내라고 아버지 편을 두는구나. 시대가 다르다면 그래. 관 속에 들어가서도 여자만 보면 싱글벙글하겠구나. 그 말에는 아버지와 아들도 그만 하고 웃어댔다. 그러나 일견 그 호탕하고도 유쾌한 웃음소리에는 어딘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일맥상통하는 하모니가 취해지고 있는 것 같았다. 그것은 확실히 무슨 비밀의 속삭임 같았다. 아무리 이해성 있는 어머니나 아내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은 남성만의 비밀인 것 같았다. 이리하여 우리가 존경하여 마지 않는 근엄한 철학자 임학준 교수도 결국은 자기가 남성이라는 부류에 속하고 있다는 엄격한 사실을 새삼스럽게 인식함으로써 40에 부록했다는 공자에게 일종의 철학적인 항의를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웃기만 하면 젤인가 대답도 없이. 복순이를 불러 저녁상을 치우면서 부인도 재밌다는 듯이 말했다. 그러나 아버지도 아들도 거기에 대한 답변은 끝끝내 하지 않았다. 다음부터는 내 대신 당신이 나가서 연애 강의를 하구려. 하려면 누가 못할 것 같아요. 여자의 애정 심리는 내가 한 걸음 앞설 거야요. 호우는 또 무슨 호예요? 그 성란이라는 학생만 해도. 부인은 아들을 힐끔 쳐다보았다. 그래, 그 성란이라는 학생이 뭐 어쨌단 말이오? 임 교수는 담배 한 꼬치를 피어물며 성란의 행동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아내의 설명을 은근히 구했다. 어쨌긴 뭐가 어째요. 당신도 무돈이나 주책도 없지. 그 꽃다발이 누구에게 가는 꽃다발인 줄도 모르고 연애 강의는 또 무슨 연애 강의예요? 이러다 내가 당신에게 강의를 들어야겠구려. 들을 건 들으셔야지 별 수 있어요. 여자들의 심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참. 알고 보면 그건 지훈에게 보내온 꽃다발이랍니다요. 그래? 임 교수는 덤덤히 아들을 바라보았다. 아이고, 너희 아버지는 정말 벽창우시다. 부인은 또 깔깔대며 웃었다. 어머니도 참. 지훈은 다소 민망스러워졌다. 지훈의 방에 그라디오러스가 늘상 꽂혀 있는 걸 못 보셨어요? 그런데 할머니 그래도 모르시고 그런 데만 찾으셔. 임 교수는 무엇에 홀린 사람 모양 어리벙벙해졌다. 네가 그라디오러스를 좋아하는 줄 알고 늘상 사보낸 건 분명 그 학생이었지.
아들을 바라보며 부인은 웃으면서 물었다. 지우는 빙글빙글 웃기만 했다. 너 똑똑히 말해야 한다. 그래야만 이 기회에 아버지 교육을 좀 시켜드리는 거야. 어머니도 참. 지우는 그저 빙글빙글이다. 침묵은 승낙의 표시라고. 그만하면 이제 당신도 하셨죠? 그래, 어서 강의를 계속 하시구려. 임 교수도 사뭇 유쾌한 표정이다. 아까 지훈의 방에서 화병을 꺼내다 보니 시들어 빠진 그라디어러스가 꽂혀있던 거 보셨죠? 그래서 저번 사보낸 꽃이 이젠 시들을 무렵인데 어쩌다가 지훈을 못 만나고 있던 참에 당신이 걸려들었단 말이에요. 호, 너 언제 그 학생과 만났었니? 2, 3일 전입니다. 그러면 그렇지. 부인은 좀 보라는 듯이 표정을 크게 쓰며 결국 당신은 메신저 보이 노름밖에 못한 거야요. 아시겠어요? 어이도 없고 민망해서. 그러나 임 교수의 신음소리는 지극히 명랑하다. 그라디어러스만 사보내기가 못해서 국화랑 코스모스랑은 말하자면 덤으로 섞었을 거예요. 어머니도 그래 내 말이 안 맞다는 말이냐? 그러나 지우는 그저 웃고만 있었다. 그럼 그 학생의 모든 행동이 단지 나를 메신저로 사용할 목적으로? 나이 찬 아들 앞에서 적지 않게 민망스럽기는 했으나 임 교수는 또 임 교수대로 다소의 적막감을 가슴에 느끼며 물었다. 아버지는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건 어머니가 지나치게 해석을 하시니까 그렇게 들리시겠지만요. 원체 개방적인 명랑한 성격이고 또 저를 통해서 아버지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있답니다. 모르긴 하지만 아마 그러한 친밀감과 호의로서 아버지를 대했을 것입니다. 지금 네 말을 듣고 보니 그 학생은 내게 대해서 확실히 친절했었다. 그러나 임 교수는 결국에 있어서 쓸쓸했다. 국화나 코스모스가 그라디어러스의 덤인 것처럼 자기는 이제 인생의 한낱 덤인 셈밖에 못 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성난의 문제에 대해서 근명간 아버지나 어머니의 의향을 들어볼 셈으로 있었죠. 언제까지나 독신으로 지낼 수도 없고 해서. 그 말에 어머니는 튀어날 것처럼 기뻐하며 바싹 아들의 옆으로 다가앉았다. 오, 그래? 그래서. 지훈의 결혼 문제는 임 교수 내외에 있어서 오랜 시일에 걸친 중대 관심사였다. 지훈이야말로 3대 독자로서 임시 가문을 계승할 유일한 혈통이었기 때문에 20살 고개를 넘어서기가 바쁘게 지훈에게는 여기저기서 결혼 문제가 빗발처럼 쏟아져 왔다. 그러나 지훈은 지훈대로 결혼을 강경히 거부해왔다. 어떻게 되면 자기는 영영 결혼을 하게 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임대대가 끊어줘도 너는 좋다는 말이냐? 임 교수는 참다 못하여 언성까지 높여도 보았다. 그래도 지훈은 결혼할 생각은 통 없다고 했다. 그 이유를 캐물어도 청년 임지훈은 아무 대답도 없이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곤 하였다. 어떤 때는 글썽글썽 눈물을 머금기도 했다. 어머니가 수상해서 지훈의 방으로 들어가 조용히 이유를 물을라치면 어머니 아무런 이유도 없어요. 설사 어머니가 아신데도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시면 돼요. 그 한마디뿐 지훈은 그 이상 더 말하기를 즐겨하지 않았다. 마음씨가 곱고 내약하지만 한번 불이 붙으면 좀처럼 꺼질 줄을 모르는 정열의 불꽃은 확실히 어머니의 핏줄기에서 왔다. 그것이 오늘의 지훈으로 하여금 소설가로 만든 유일한 요소인지 모른다. 그 반면에 아버지가 지닌 성질과 고집불통의 일면도 또한 지훈은 갖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대부분이 후천적인 교양에서 온 것이고 지훈의 본질은 어디까지나 어머니의 핏줄에 있는 것 같았다. 어린 시절부터 지훈은 고독한 소년이었다. 나이 자라 중학교, 대학에 들어갔어도 지훈은 친구를 그리 사귀지 않았다. 고독해지면 혼자서 거리를 하루 종일 방황했고 물과 숲을 찾아
들로 산으로 싸돌아다녔다. 그러다가도 기분이 내키지 않으면 보름이고 한 달이고 어두컴컴한 글방에 들어배겨서 시집이나 소설책을 끼고 춘삼을 긴긴 해를 뒹굴면서 지냈다. 처음에는 임 교수 부부도 아들의 그러한 불규칙한 생활을 탓도 해보고 나무래도 보았으나 결국은 그대로 방임해 두는 수밖에 별 도리가 없었다. 대학을 나오는 해로 어떤 중학교 교원으로 이태 남지시 근무하다가 그 추잡한 사회생활에 도저히 견뎌 배기지 못하고 교장을 상대로 석 달 동안을 격렬히 싸우다가 종시 똥이 무서워서 빗기는 줄 아느냐는 한마디를 최후로 남겨놓고 학교를 나왔다. 그리고는 집에 들어박여서 부지런히 글만 썼다. 그러던 것이 임 교수 부부가 아들의 결혼을 거의 단념하다시피 하고 있는 오늘에 와서 지훈 자신의 입으로부터 결혼 문제를 끄집어냈다는 것은 적어도 이 가정에 있어서는 하나의 커다란 경사인 동시에 놀람이 아닐 수 없었다. 그래서 지금 부인은 아들의 옆으로 다가 앉아서 반색을 하며 조급히 물어봤다. 그래, 그 성난이라는 그 학생이 네 마음에 든다는 말이냐? 마음에 든다기보다도 그만한 사람도 쉽지 않을 것 같아서요. 또 오랫동안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해온 것도 죄송한 일이고. 뭘 그런 걸 다. 그래, 그이가 어떤 학생이냐? 깊은 사정은 저도 잘 모르지만요. 지우는 거기서 이성란에 대한 자기의 지식을 간단히 이야기하였다. M여대 정치외교과 졸업반, 나이는 23, 의욕이 다소 많고 적극적이나 쾌활하고 명랑한 성품, 가끔가다 익살도 잘 부리지만 뿌리 깊은 아기 같은 것은 없어 보이고 지식이나 교양의 깊이는 없으되 현대적인 센스 같은 것은 웬만큼 갖추고 있는 소위 대표적인 명동형이라고 지우는 말했다. 명동형이라면 일종의 불량형이 아니냐? 어머니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얼핏 보면 그렇게도 생각되지만요. 그러나 그건 오늘날 도회지에서 자란 젊은 세대의 대부분이 무슨 조건처럼 갖추고 있는 일종의 명랑성일 따름이니까요. 그럴까? 그것은 임 교수였다. 임 교수 역시 부인과 비슷한 의견을 갖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오늘 임 교수는 이성란이라는 학생의 행동을 이모저모 보아왔다. 그것이 단지 일종의 명랑성뿐이었을까? 사상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오늘날처럼 심각한 시대가 없을 텐데 아무리 젊은 세대라고는 해도 그리 쉽사리 명랑해질 수가 있을까?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처럼. 지우는 싱긋이 웃으며 심각하게만 생각해도 별 수 없는 일이니까 모두들 웃고 사는 거겠지요. 그것은 안 될 말. 그것은 일종의 비겁한 현실 도피니까. 비겁해도 하는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결코 비겁하다는 말은 쓰지 않고 현명하다는 말을 사용한답니다. 임 교수는 신음을 하며 비겁이 현명해질 수 있는 시대가 왔다는 말이겠다. 임 교수의 생각으로서는 도저히 타협할 수 없는, 아니 타협해서는 아니 되는 그들의 생활 철학이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생명을 건드리는 진검승부의 연애로만 강의하시다가는 학생들에게 웃기워요. 아, 성란이가 웃었다. 그렇지만 그러한 성란을 퇴장시켜달라고 말한 학생이 한두 사람 있었다는 건 역시 내 강의의 진실성을 말하는 증거일 거다. 그러면서 임 교수는 안경을 쓴 차가운 얼굴과 후딱 눈물을 거둡던 자주침 학생의 얼굴을 생각했다. 어쨌든 지훈이만 좋다면 그만이지 뭘 그러시오. 부인은 어서 손주가 보고 싶다. 그거야 물론 그렇지만 말이오. 명랑성도 지나치면 일종의 불량성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니까. 오늘 임 교수가 이성란을 면접하여 부인의 말대로 주책 없는 생각을 다소간이라도 가져보게 된 것도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성란이가 지닌 그 명랑성에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꼭 집어 말할 수 없는 일종의 불량성 때문이 아니었던가 했다.
그 불량성이 자기를 유혹했었고 그 불량성을 임 교수는 마음 한구석으로 허용을 했었다. 그리고 그러한 성란이가 실로 뜻밖에도 며느리가 되려는 것이다. 3대 독자가 결혼을 하겠다는 것은 경사스러운 일이기는 하였으나 다수의 불쾌감을 임 교수는 면치 못했다. 그래, 너로서는 결정적인 생각이냐? 아버지나 어머니가 좋다고만 하신다면 임 교수는 입맛을 다셨다. 너만 좋으면 집에서야 대찬성이지 뭐냐. 10년 내 경사인데. 그래, 네 집 자손이냐? 부인은 덮어놓고 찬성이다. 아버지 되시는 분은 6.25 때 돌아가시고 중앙청 무슨 국장을 지냈다고요. 딸 하나인데 어머니는 지금 명동에서 요리점을 경영한답니다. 요리점? 그 말에는 부인도 적지 않게 얼굴빛을 잃었다. 아니, 요리점이라니 술 파는 집 말이냐? 그렇죠. 결국 술도 팔죠. 식도락이라는 일본 요리를 전문으로 하는 아담한 집이 있습니다. 부인은 입을 딱 벌리고 남편을 쳐다보았고 임 교수는 입을 꽉 다물고 마누라를 바라보았다. 지우는 빙그레 웃으며 어머니 왜 그러세요? 이 요리집 자녀들은 시집장가 못 가겠군요. 소리를 내어 이번에는 웃었다. 임 교수는 입맛을 다셨고 그래도 또 부인은 대꾸를 잃었다. 소위 명동형으로서는 아주 순종이지만 어머니 괜찮아요. 저희들은 이제 어머니와 아버지를 본받아서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겠습니다. 하기야 사람만 똑똑하면 되지만 그 말에 임 교수는 똑똑은 합니다만 그랬으면 되지 뭘 그러시오. 그러나 임 교수는 성란이가 지니고 있는 그 무슨 요염에 가까운 분위기 같은 것이 끝끝내 마음에 걸렸다. 임 교수가 다수의 호감과 매력을 느꼈던 그 분위기가 건실한 가정의 며느리로서의 조건을 자꾸만 건드리는 것이다. 만일 이 결혼에 대하여 집안에서 반대를 한다면 이건 물론 가상적인 말이지만 너로서는 어떡할 셈인고? 지우는 얼마간 생각을 하고 나서 그러시다면 저도 달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 아내가 될 사람인 동시에 부모님의 며느리도 될 사람이래야 할 테니까요. 그 말에 임 교수는 머리를 저기 기울이며 좋은 말이다. 그러나 연애 결혼일 텐데. 아, 연애 결혼? 그러다가 지우는 미소 띤 얼굴로 제가 보기에는 오늘날 이 환경에서는 순수한 의미에서 연애 결혼이라고 볼 만한 결혼이 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아마 일종의 교제의 결혼이 되겠죠. 그럴까? 아들의 심정을 임 교수는 다소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교제를 해보는 동안에 다소 이성으로서는 매력도 느껴보고 또 그러는 동안에 서로의 장점과 결점도 발견하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현명해서 제 주제에 넘는 엉뚱한 생각들을 잘 못하니까 그저 그만하면 된다는 일종의 현명한 계산 밑에서 성립되는 결혼이 많겠죠. 듣고 보니 확실히 일리 있는 말이었다. 그러니까 잘난 듯이 저희들은 연애 결혼을 했다고 떠들어대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것은 동물이면 누구나가 다 가질 수 있는 다수의 이성적인 토대로 한 일종의 사찰 결혼이죠. 옛날에는 그 사찰 과정을 부모에게 맡겨두었던 것을 요즘에는 당사자들이 한다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고 있는 연애 또는 연애 결혼과는 다소 그 관념에 있어서 거리가 있죠. 임 교수는 자기와 일맥상통하는 연애관을 지니고 있는 아들을 적지 않게 탐탁한 눈으로 한 번 더 바라보았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 생각에 혹시 무슨 착오 같은 것이 있다면 아버지 말씀대로 달리 한번 생각해봐도 무방합니다. 좋은 생각이야. 역시 지연은 내 아들이다. 임 교수에게는 아들의 태도가 지극히 좋았다. 역시 이 아들은 생각하는 아들이라고 믿었다. 생각한다는 것은 곧 철학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그 얼마나 수많은 젊은이들이 철학을 상실한 채 거리를 방황하는가를 생각할 때 임 교수는
아들의 존재가 주옥처럼 보배로웠다. 내가 구태여 반대하는 건 아니고 네가 좋으면 결국 해야만 하는데 그러니까 네 말을 빌어 말하면 이 결혼도 일종의 사찰 결혼이라는 말이지. 임 교수는 부드럽게 웃었다. 네, 결국은 참된 연애라면 계산을 초월해야만 할 텐데 요즘 사람들은 하나같이 총명해서 연애도 하나의 비즈니스로 취급되기가 쉬워요. 사무에는 주판이 필요하니까 자꾸만 이리 재고 저리 재고 하는 거죠. 앞뒤를 잰다는 건 벌써 순수한 의미에서 연애는 아니니까요. 좋아. 연애란 인생에 있을 수 있는 일이기는 하지만 연애가 꼭 있어야만 한다는 법은 없으니까요. 연애 없는 결혼을 우리 조상은 수천 년 해왔어도 모두 다 아들, 딸 낳고 잘 살아왔죠. 그리고 그 결과는 연애 결혼의 폐단보다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나타냈다고 저는 봐요. 옳지, 옳지. 해방 이후 자유사상이 갑자기 늘어가면서부터 연애도 자유가 됐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요즘 젊은이들처럼 연애를 안 하는 사람을 무슨 인생의 나고자같이 보는 것은 확실히 경박한 아메리카니즘의 폐단이죠. 맞는 말이다. 연애란 할래서 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죠. 기회가 없는 학생들은 연애의 경험이 없이 청춘기를 넘겨보내는 일이 허다하답니다. 더구나 연애를 성실하게 생각하는 학생에게는 더욱 그런 기회가 적죠. 그런 의미에서 연애는 청춘의 심보르기는 하지만 청춘의 조건은 아니니까. 동감입니다, 아버지. 인생을 두고 연애를 수없이 해치운 스탕달 같은 인간을 생각하면 구역질이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인간의 걸레 조각같이만 생각 키워요. 임 교수는 유쾌하다. 아휴, 이제 그만들 둬라. 너희 부자는 마주 앉기만 하면 인생이니 진리니 철학이니 문학이니. 부인은 어서 결혼 문제의 끝마무리가 보고 싶어서 결혼식은 더 춥기 전에 빨랑빨랑해 치워야지. 저편 의향은 어떤지. 그 점에 있어서는 저편에서도 찬성일 거예요. 자기 어머니 말이 어서 고삐를 매둬야지 놔기름 말 같아서 안심이 안 된다고요. 상당한 말괄량이 모양이로구나. 부인은 그저 기쁘기만 하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도 생각해봤죠. 아버지와 어머니의 결혼 30주년 기념일에 식을 거행했으면 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아버지와 어머니를 본따서 행복한 가정을 이뤄볼 생각으로요. 그것도 무방하지. 그것은 임 교수였다. 날짜가 다소 급박하지만 그래보지. 부인도 찬성이다. 내일 모레 저녁 성란이가 아버지를 모시겠다고 했다니까. 그때 어머니도 같이 가서 어쨌든 선을 한번 보셔야죠. 마침 잘 됐어. 임 교수는 마침내 아들의 결혼을 승낙하였다. 그러나 임 교수의 마음은 부인의 그것처럼 전적으로 유쾌하지는 못했다. 3대 독자인 지훈의 결혼을 축복하려는 마음 한구석에 조그만 공허가 다시금 자리를 잡기 시작하였다. 인생의 덤. 국화랑 코스모스랑은 결국에 있어서 그라디어러스의 덤이었다.